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이제 코리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디스카운트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이 원래대로라면 진짜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팔아서 나온 돈을 가지고 뭐라도 사야 돼요. 뭐라도 사야 되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갔잖아. 일본이 이거 밸류업 이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하면 일본처럼 안 된다 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전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 PBR 테마. 제가 주식 밥 먹은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저 PBR 테마라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오래 팔고 볼 일인데, 테마라고 하는 게, 제가 몇 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테마주 이런 거 들어보죠.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을 건데, 뭐 최근에 유행했던 거, 그 초전도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 신성 델타테크인데, 주가를 보니까 아직, 테마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지금 전도체를 개발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감과 수급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 엄청난 거, 이 변동성을 이걸 가지고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온 디바이스, 초전도체보다는 약간 형체가 있지만, 제주 반도체, 온 디바이스에서 얼마나 기술력과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주가를 놓고 보면 이제 혼자 다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챗 GPT 스토어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가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테마주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테마주예요. 그런데 저 PBR 테마라니. 그런 말 있잖아요. 소리 없는 외침, 뭐 오래가는 조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테마는 그 실제보다 더 나가 있는 걸 테마인데 저평가된 게 테마의 이유라. 하하, 그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 증시 체질 개선의 첫 시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이제 코리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디스카운트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크게 두 가지 원인, 크게 두 개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나 경영진을 위하고 주주들은 엿먹인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가 상속세가 좀 과도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경영진한테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주주 환원 부족이나 소액 주주를 학대하는 이런 제도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오너라고 해서 자기 주가를 일부러 낮추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낮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금 아니겠습니까? 특히 상속세.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가 핵심인데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요. 일단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 뭐 아니면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채널에서 그리고 대형 채널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걸 좋아하고 구독자분들도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왜 생겼나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1945년 드디어 우리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됐죠. 우리는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조선을 떠나야겠죠. 근데 이제 떠날 때 떠나는 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6년간 이제 일본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넘어와 있었고 조선 사람도 일본에 많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만 왔겠습니까? 조선에 왔으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뭘 하려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집이 있을 것이고 조선 사람들보다 일단 부자겠죠. 일단 집이 있고 땅도 있고 아니면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철수하는 건 오케이인데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사진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군들이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배를 타기 전에 짐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이제 짐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항공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보안 검색을 하냐? 그때 미국은 이제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했죠. 일단 가방 하나 정도, 우리가 좀 기내 캐리어 정도 하나의 짐만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맨몸만 떠나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뭐 금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있는 거 뒤져본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뺏어갔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뭐 좀 불쌍하다고 하기에 조금 좀 우리 입장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루아침에 공장 집 논밭을 다 잃고 그냥 조그만 그 보찜에다가 옷가지 몇 개만 챙겨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없죠. 일본 가서 거지가 되죠. 이 사람들도 나중에 고생 많이 해. 그런 거 보면 참 역사는 참 재밌다 말하는 건데 일단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몰만 갔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적산 가옥 이런 거 들어보시면 적의 재산, 적산. 가옥은 집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일본 사람이 갔으니까 빈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약간 그 하인처럼 일을 해준 조선인들이 이제 거기 집주인이 되고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출발이기도 하고 어쨌든 왜냐면 뭐 조선 때는 아무런 산업 기반이 없었는데 그나마 일본이 자기들 필요에 만들어 놨다가 놓고 갔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출발을 할 수도 물론 그것도 나중에 전쟁 때문에 많이 박살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재산이라고 하면 조선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잘나가지고 상속을 이만큼 할 정도로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때 상속할 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적산 재산을 불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소득세 같은 거 내지 않고 어떻게 운빨로 일본 사람 주인이 없어지면서 운으로 그때 일본 사람들의 땅에 소작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그 일본 사람이 가고 나니까 그 자기가 소작료를 내고 짓던 땅의 땅주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 어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날아가가지고 그 집이 내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개재수잖아요. 완전 땡큐인데 딱히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세를 빡세게 때립니다. 1950년에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서 최고 세율이 90%가 돼요. 90%. 그러니까 다 내놔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럴만 하죠. 네 게 아니었으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 그냥 어쩌다가 불화받은 거잖아. 근데 나라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너님 나에게 줘. 국가에게 줘. 원래 그거 아니었잖아. 10%만 드셈? 이렇게 된 거죠. 세율이 90%였는데요. 뭐 우리나라 상속세는 출발부터가 약간 징벌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세금이에요. 부의 평등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출발부터가 그 식민지 시대를 이제 끝을 내고 시작할 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속을 하는 사람들의 재원들은 다 소득세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 뭐 이런 거 다 내면서 결국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대 60인데 물론 90보다는 많이 줘. 그 90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사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너무 높죠. 너무 높고 특히 이제 세율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공제를 많이 해주면 그것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모 엄마 아빠한테 각각 그 상속을 받으면 약 300억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30%라고 해도 300억까지는 한 번도 안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기본 공제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억까지면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도 안 되는 거예요. 공제도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세율도 과거의 징벌적인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대주주는 60%를 때리잖아요. 할증을 때리잖아. 너 대주주니까 돈 더 내 이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세 누진세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득세에서 피해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시작할 때는 그럴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일본 재산을 불화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직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60%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 이 상황. 준비가 안 돼 있던 기업들은 세금을 주식으로 내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1대 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겨요. 보통은 2대 주주 정도 가거든요. 국민연금이나 이런데. 근데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니까 기재부가 1등 되는 실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기업들이 편법을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법으로 가기에는 너무 빡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터주되 그게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한테 같이 좋은 효과를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상속세 문제는 이런 배경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한원이라고 하면 물론 뭐 배당도 있고요,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악은 중복 상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구글만 해도 알파벳 지주에서 알파벳 하나 딱이잖아요. 근데 거기 유튜브 따로 상장하고 그리고 뭐 구글 엔진 상장하고 이번에 딥마인드 나오면 딥마인드 상장하고 다 그렇게 상장해 버리면 지금 알파벳 주가가 거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중복 상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에너지는 솔루션이 됐는지 모르는데 주식은 완전히 솔루션이 아니라 최악의 적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LG가 뭐 상속세는 좀 잘 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국 LG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삼성보다 저는 더 악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다가 뭐 지금 뭐 무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LG는 그냥 뭐만 했다면 그냥 상장이죠. LG 디스플레이도 상장해가지고 개미지옥 만들고, 그리고 저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니까 뭔 LG가 이렇게 많아, 그죠?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하고 있느냐, 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나라는 일단은 요때도 당연히 돈이 없었고, 요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60몇 년까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이제 산업을 하려고 제철소 만들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돈 뭐겠습니까? 우리가 포항제철 무슨 돈으로 지어요?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받죠, 일본한테. 그 돈 갖고 이제 제철소를 만든 겁니다. 입니다만 그때 미국은 왜 얼어 죽을 제철소냐,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한 것이죠. 잘 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한테 우리가 이제 받은 돈으로 그걸 이제 종잣돈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에 뭐 CD를 마련했다, 뭐 요거까지는 뭐 아실 건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고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 지금이야 진짜 레알 대기업이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뭐 아무도 모르던 뭐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우리나라 뭘 보고 빌려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하다. 자,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 우리나라는 논팽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갚을 때니 돈 빌려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때 만든 취업률 지표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기 때문에 우리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근데 안 바꾸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현실화시켜가지고 실업률이 3.3 나오다가 뭐 7.8% 나오면 그것 때문에 뭐 망했다고 난리가 날 건데 누가 바꾸겠어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까지 마사지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돈 빌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LG든 삼성이든 뭐 있으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자회사 차려가지고 그 상장시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라는 거죠. 중복 상장을 이제 길을 터준 겁니다. 왜?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코스피는 나스닥하고 다르게, 나스닥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코스피는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확장은 그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지수는 나스닥 훨씬 많이 가죠. 왜냐면 나스닥은 오히려 주식이 줄어들고 앉아 있으니까 자꾸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고. 근데 코스피는 상장하니까 이제 지수는 그대로라고 해도 덩치가 커지는 거지. 뭐 옆으로 퍼지는 지수, 나스닥은 오르는 지수. 근데 이제 우리는 옆으로 퍼진다고 해서 ETF로 뭔가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두환 정도 와야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향기가 잠깐 나는 거지. 이때만 해도 중국하고 똑같았거든요. 정부 주도가 그러면 기업은 거기 화답을해가지고 파이팅을 하는데 돈은 이제 주식시장에 땡기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경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오바를 했던 게 이제 외환위기까지 갔던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 사실 상속세라는 것은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기형적 자산 구조 개선하고자 약간 증명적인 그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중복 상장도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는 그럴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기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중복 상장해가지고 돈 잔치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둘 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는데
뒤처짐이 있었고 제도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악용하게 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값이 아니라는 거는 경영권,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살 때 우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잖아요. 요때 보면 진우스라든지 주가의 120%를 줬습니다. 거의 더블, 10,000원이면 12,000원 주고 샀다는 거죠. 똑같은 주식인데 대주주 지분 거를. 그리고 일진 미트리얼스도 그냥 93%인가 10,000원이면 19,300원에 샀으니까 2배로 산 거죠. 남양유업도 7%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이라고 자기들도 생각하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도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선 10,000원이지만 그래서 그 대주주 지분을 필요로 해서 M&A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체한테는 서로 2배 값을 쳐준다는 거예요. 10,000원 지금 현재 시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에 판다는 거, 20,000원 팔고 20,000원에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이 원래대로라면 진짜 가격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M&A를 하면 예를 들어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지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하면 사겠다는 매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고 갖고 있던 소액주주들도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대주주가 사겠다는 사람한테 블록딜을 하면서 더블 가격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2배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이면 20,000원에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해결되면 최대 아무런 이익 증가 없이 최대 주식이 2배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주가의 2배를 줄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대주주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공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산다면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사게 하면 되잖아.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긴 한데 그나마 도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 주식의 25%를 이상 이제 매입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될 때 그 25%에 해당하는 주식의 50%와 한 주 이상을 주식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라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피해갈 길이 많은데 이조차도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EU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별로 이 25%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0% 넘어가면 그냥 30% 넘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거든 소액주주든 구분 없이 다 사게끔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는 이제 대주주 걸 사도 되는데 3분의 2부터는 이제 다 이렇게 다 같이 사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5%를 넘어가면 의무 공개 매수를 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는 30%든 25%든 넘어가면 그걸 다 의무 공개 매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절반에서 한 주만 더 사면 되니까 요거 어떻게 피해가느냐? 간단하죠. 25% 이상이지 않습니까? 25%. 그럼 24%만 사요. 그러면 25%가 안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공개 매수 안 해도 되죠. 그러면 25%가 안 돼서 지분이 좀 작으면 어떡해? 그럼 그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M&A가 아니거든요. 해외는 자사주 매입은 거의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사주로 그냥 매입할 수 있어요. 소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2%를 사면 결국 26%가 됐는데 이거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피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돼야 돼. 요거 넘어갈 거면 전부 다 100% 의무 공개 매수를 하라고 하든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의무화 시키는 거죠. 외국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즉 소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할 때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 뭡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가이던스는 더 높이고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매입은 그 소각이니까 그럼 그날 가즈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사주 매입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호재가 안 되는 이유가 소각을 해야 호재지. 근데 소각을 잘 안 해요. 이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지분 확대 우회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일단은 둘 다가 아직 시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직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자사주
그 매입시 그 소각 의무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참 무슨 홀딩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홀딩수가 되게 많은데 참여연대가 손을 대가지고 멀쩡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을 날리신 두 분이 있고 여기 주식시장을 날리신 두 분이 계신데 꼭 뭐 이 두 분만이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큰 역할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홀딩수가 많은 거는 그만큼 이제 홀딩수를 하면은 좋게끔 이렇게 촉진을 했기 때문에 뭐 세금도 깎아주고. 근데 왜 그렇게 홀딩수를 하라고 했냐? 그 예전부터 뭐 김성조 아저씨도 그랬고 그 순환 출자.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 출자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홀딩수입니다. 지주회사죠. 우리나라 말로 지주회사.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대안대로 가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지주회사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지주회사는 일단 구글 알파벳이 있고요. 알파벳이 있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주회사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CJ가 있다. 아니면 뭐 LG가 있다.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기 하나잖아. 버크셔 하나잖아. 그리고 구글 알파벳도 알파벳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LG 밑에 뭐 디스플레이, 뭐 에너지 솔루션, LG 뭐 생건 뭐 블라블라.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는데 홀딩수가 되니까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주사는 반띵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같은 수익을 가지고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회사가 두 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주사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주회사로 가서 디스카운트를 받았어. 다른 A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얘는 지주회사가 아니야. 근데 같은 그룹에 있는 애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산업군에서 뭐 평균 PBR, 평균 PER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얘가 내려가 평균을 깎아보니까 얘도 같이 내려간다니까. 서로 멱살 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순환 출자가 낫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도 사실상 이제 삼성의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냥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시장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 버렸습니다. 전두환 시절 같은 경우는 86년에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전두환이 금지를 시켰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촉진을 했는지 참 결과적으로는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의도지 않은 결과가 나온지는 머릿속을 안 뜯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홀딩수 공화국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도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순환출자 이거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기가 속도가 부담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절반만 지주회사도 아니고 지주호수 회사를 지주사로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주사를 만들 때 대기업 오너 상속받을 사람한테 여기다가 이 회사는 출발할 때부터 지분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주사를 올린 다음에 지주사 주가를 확 낮추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금액대가 확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수는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자회사가 중복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을 하지만 거기에 경영진들은 주가가 내려가는 걸 더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오너들은 주가는 아무 생각. 그러면서 경영권을 팔아야 될 때는 제값을 팔아. 최고 따블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 부동산에도 실거래가 이분들 사진 띄워놓고 얘기하니까 잠깐 혈압이 올라가지고 말이 자꾸 씹히는데 왜 부동산에도 실거래가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판 대기업 지분 가격이 가격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눌려진 가격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황당합니다. 이렇게 조져놓기는 쉬운데 다시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혈압 오르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앞을 보고 얘기하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금토채입니다. 금토채는 되면은 이게 통과는 됐죠. 이게 시행이 되면 그냥 한국에서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을 때
미국 시장이 당연히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높고 지배 구조라든지 뭐 선진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똑같이 뭐 20%씩 때린다. 이렇게 때리면 어느 등신이 이걸 하겠습니까? 그죠? 5천만 원 이상 벌면 거기서 때리잖아요. 물론 여기는 250만 원 공제고 여기는 5천만 원 공제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원 갖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아 내가 1년에 100% 이상 수익이 나야지 세금을 떼니까 사실상 별로 의미 없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 보는 거죠. 5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은 100%지만 대형 자금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가 5천만 원 되려면 한 50억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0억 이상 자금들은 한국에 있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큰 손들을 떠나라고 하는 거지. 그럼 큰 손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장 완전 개판되는 거고 잡테마들만 뭐 그 원래 호랑이가 벗어나면 뭐 요거 설친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금투세는 이거는 북한이 남을 이제 작살내기 위한 하나의 지뢰기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효과적으로 자본시장을 박살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건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통과되면 이제 그냥 다 짐 싸서 미국 시장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안 되길 바랍니다. 안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상법이 개정돼야 된다. 우리나라 이사들 양아치고 미국 회사 이사들은 젠틀맨이라서 한쪽은 주주를 학대하고 한쪽을 주주를 보호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법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학대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집단 소송 걸려가지고 그냥 회사 날아가기 딱 좋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법이 이거는 대통령 뭐 시행령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이건 상법이 개정돼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배당 확대를 위해서 배당 분리과세 우리도 배당을 좀 받고 하면 종합과세 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배당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게 없습니다. 세율만 늘어나고 세금만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배당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가 되지 않아요. 되지가 않고 하다못해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심지어 면세를 하기도 하고 우리도 외국 애들한테 배당세 받는 거 쿨하게 포기하자 이거입니다. 쿨하게 포기하면 배당이 안 올라도 세금이 줄어드니까 배당 매력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면 되니까 그냥 이제 프로모션으로 맛보기로 그냥 해외 자금들 이제 그 배당세 그냥 빼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본시장 개선 의지는 사실상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뭐 예전에 뭐 이런저런 정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과 노력 의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디스카운트 요인을 확대시키기 했었지. 제가 썸네일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을 자산 증식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도 좀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배당 분리과세는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기재부 1차관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시작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들은 이제 까기 바쁘니까 특히 이제 왼쪽에 계신 언론들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슈카동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문서답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재벌들 상속세 완화를 해준다. 뼛속까지 부자들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투세를 폐지했더니 대번 나온 얘기가 세수를 포기하고 부자 감세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없어져야 될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부자 감세입니다. 사실 부자 감세해서 그 안 부자들이 소득을 더 늘릴 기회가 있다면 감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옐런 재무장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의 생각하고 저는 좀 비슷하거든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건 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부자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좀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부자 감세라니. 그리고 부자들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돈을 좀 쓰면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 자금들,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왜 부자 감세인가. 그리고 세수를 포기한다. 지금 금투세 가지고 세수 얼마나 거치겠습니까? 다 피해갈 건데요.
대주주 이것만 해도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하고 하는 거 연례 행사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상파 같은 곳에서도 마치 맞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런 노력이 처음 나왔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정말 가슴을 칠 일이 있거든요. 가슴을 칠 일인데 국내는 이렇게 부자 감세니 뭐니 싸우고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총선은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해외는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기대가 더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슬라이드는 이제 테마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호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물론 요즘 엔비디아가 또 700을 넘어가고 막 이게 HBM 쪽이 이제 다시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근데 최근 반년 동안은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내내 그냥 옆으로 갔던 한미반도체인데 정부가 이렇게 주주 환원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화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에 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걸 발표를 하니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뭐 일단 업종도 좋은데다가 업황도 좋은데다가 주주 환원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아주 화끈한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보면 지난주에 올랐던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또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상한가를 가버린 것이고, 주중에 가장 좋았던 것들은 기아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은행주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KB 금융주주인데 은행주하고 자동차가 왜 좋았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알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왼쪽 오른쪽 졸라게 물어뜯고 싸워가지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정치적으로도 상법이나 이런 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배당 늘리는 거지. 배당 늘리는 거. 그러니까 정부는 법을 못 바꿔도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들은 중국, 일본, 한국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감투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관치 금융의 대륙이잖아요.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밸류가 업이 안 된 애들은 좀 안 된 애들 리스트를 만들어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또 일본 사람들 그런 데 끼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있는 돈 없는 짜가지고 배당 늘리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확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할 건데, 그러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늘리잖아. 그러면 싼 것 중에, 저 PBR 중에 마음만 먹으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쉽게 말해 현금 좀 있는 애들이 어디겠냐니까. 그게 자동차하고 은행입니다. 은행들 고금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리고 자동차도 예전에는 뭐 내연기관 판다고 인정도 안 해줘가지고 아무리 수출이 잘 돼도 피크아웃 해가지고 뭐 주가가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반응을 하는 거는 뭐 전기차도 옛날같이 안 팔리고 그 내연기관차를 예전처럼은 무시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내연기관을 많이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러면 배당을 할 수 있겠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할 수 있겠네. 기대감이 생기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은행은 더 하죠. 은행은 돈이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은행은 정부 눈치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산업에서 나옵니다.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뭐 KT 뭐 이런 주로 이제 KT 같이 이렇게 관하고 가까운 애들, 이런 애들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단순히 PBR 싸다고 한 것들은 물론 초반에는 PBR 싼 것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싸다고 올라가는 만큼 매력이 소진되는 거잖아. 싼 맛에 샀는데 더 이상 안 싸면 어떡해. 알리나 테무에서 싸 맛에 샀는데 이제 싸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때 PBR 1 이하 그룹들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했는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기아는 이제 PBR 1이 돼버렸고요. 현대차도 0.6이기 때문에 뭐 0.2 이런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렇지만 걔들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 PBR은 이제 초반에 잠깐 이런 게 있네라고 잠깐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 테마가 지나가고 심지어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더 이상 법률 개정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실적황이 좋은데 비싸지만 업황이 좋아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실제로도 좋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담았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일단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제 주요 연기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미국 주식에서 중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중국은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돼 있다고. 그럼 이머징 마켓은 이머징 마켓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팔아서 나온 돈을 가지고 뭐라도 사야 돼요. 뭐라도 사야 되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갔잖아. 일본이 이거 밸류업 이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하면 일본처럼 안 된다 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기대감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내보다 외국인들이 더 기대가 있어요. 일단은 사야 되고 유통기한이 찍혀져 있는 기프티콘을 갖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거는 이제 그 날짜 지나면 못 쓰는 거니까 뭐라도 사야 돼. 근데 참 살 거 없는데 뭘 사지? 하는 느낌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머징 전체로도요, 지난주에 설 연휴 전에 우리도 2월 2일 날 외국인 20년 만에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포함된 주에 그 달러가 이머징 마켓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난리가 났고 이머징 마켓으로 208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냥 아예 레벨이 다르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다 중국에서 빠진 돈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자금 집행에서 제일 고민은 신흥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 신흥국은 작살나기 때문에 일단 신흥국에 세게 지르지를 못해요. 상반기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착륙을 할 것이냐, 심지어 이륙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르긴 해도 추락은 안 할 것 같다. 거대한 경제 위기는 무조건 실업률 급등을 가져오거든요. 아니 인플레이션도 힘들지만 잘리는 게 더 위험하잖아. 그죠? 물건값이 내려가도 내 월급이 끊겨버리면 물건값이 10배 오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 반등이 나와가지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최소한 연착륙이다. 실업률 급등이 안 나오면 그냥 뭐 고만고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연착륙이잖아요. 근데 연착륙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노착륙. 아니면 이대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륙? 이런 생각이 약간씩 드는 겁니다. 약간씩 드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경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가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신흥국에다가 쏘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국이 이만큼 썼는데 후기는 못 사겠어요. 그럼 어디를 사겠습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조나단 바인스라고 에르메스 자산운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처럼 이제 공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 부자들을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에르메스 자산운용이 한 770억 달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시아 주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조나단 바인즈인데 한 4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40억 달러 중에 35%가 한국이고 그 40억 달러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뭐 거버넌스 포럼 이런 데다가 이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왜 디스카운트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분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액주주를 학대한다는 말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한국은 소액주주를 학대하고 있다. 학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홀딩스 만들어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해가지고 소액주주를 학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한국이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그 40억 달러 정도 한국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를 이제 이사들을 선임하잖아요. 이사회를 꾸리잖아요. 그때 소액주주는 학대하고 오너나 경영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할 이사를 뽑을 것 같으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물론 자신들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이사의 선임이 불발나거나 특정 이사를 날리기는 힘들 수 있지만 주주총회 때마다 반대를 날려가지고 원래 이런 애들은 결정나면 따라가거든요. 섀도우 보팅을 하단 말이에요. 근데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십 코드, 즉 이제 자신들의 고객은 그 해당 회사의 소액 주주들이잖아요. 소액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부자입니다만 경영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일반 주주들이 피해가 갈 만한 거에 대해서 의사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헤르메스 전체는 1조 4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이제 무적 분할하고 상장하려고 할 때 그런 거 추진하는 이사들 선임할 때 반대 분명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서 압력을 넣고 부담을 주고 해서 개선을 하겠다. 근데 알아서 잘 되면 이제 자신은 이제 한국을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도 쓰고 공개 서한도 보내고 공개 제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습니다. 왜? 외국은 사야 돼요. 한국이 잘해줬으면 좋겠어. 사야 되는데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한국이 더 좋아지면 이제 기분 좋게 살 수 있지. 왜? 한국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거버넌스를 개혁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만약에 거버넌스 문제가 좀 안 좋아지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개판일 것이고 소액주주도 함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되면 쉽게 말해 주식에서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턴어라운드?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사 이익 증가 없이도 코스피 4천, 5천 가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푸념하는 소리에 그쳤다가 어찌됐든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방 얘기했던 조나단 파인즈의 얘기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 2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그냥 6대 4로 나왔으면 6대 4 그 비율 안 바뀌게 똑같이 혼자처럼 의결권 행사를 그러니까 행사를 안 한 것처럼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도 지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을 미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낼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부터 애를 낳아도 20년 후에나 국민연금 납입을 할 텐데 어느 천년에 그걸 해. 그럼 지금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지.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들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국민연금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엿먹이는 주가를 디스카운팅하는 그런 이사진을 구성할 때 국민연금이 반대표 행사하면 됩니다. 못할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 있지. 물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특정 기업의 경영권에 행사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국민연금 고갈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야 될 텐데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나단 파인즈의 그 공개 제안을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협박으로 끝나거든요. 처음엔 칭찬 한국 대단해. 그리고 좀 몇 장 넘겨보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싸구려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싸구려가 될 것 같으면 난 너희들을 조질 것이야. 이런 레터를 보고 나니까 그럼 국민연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이미 주식을 다 사놨어. 의결권만 하면 돼. 저는 만약에 잘 된다면 의외로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고 이게 해결이 되면요. 이제 너무 기업의 경영권에 침해하는 것 같으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지. 지금 윤 대통령이 슈카월드의 질문에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재벌들만 좋은 얘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상속세를 현실화시켜 낮춰주면 세금이 낮아졌어도 지금 그 세금조차 아낄 수 있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장난칠 수 있게. 그러니까 장난칠 수 없게 하고 상속세를 낮춰주면 되잖아. 그냥 세금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저는 그 세금을 상속세는 저는 한 27 정도 생각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게 해가지고 소득세 30% 내니 상속세 27% 내고 말자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은 그러면 그 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업들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상속세를 많았으면 세금만 적게 내고 지금까지 해온 나쁜 짓은 계속할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못하게 하고 대신에 세금은 합리적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세금 내고 말지 뭐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몰아줘가지고 세금 어떻게 줄이고 이렇게 하니 그냥 세금 내고 튀우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의 폐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초반에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주식에 뜻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공약으로 코스피 5천 만들겠다, 뭐 코스피 3천 만들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거잖아요. 이게 신년 대담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 디올백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지금 관심이 많은데, 그걸 그때 신년 대담이 나왔는데 딱 두 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딱 두 개를 뽑아서 낸 게 출산율이 1.0. 그러니까 한 명으로 목표로 하고, 두 번째 주식으로 자산 형성.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주식하면 망하고 부동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부동산으로 더 자산 증식을 하는 시대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ARM 뭐 50%막 오르고 했잖아요. 없는 사람은 배 아플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가 뭐 30억에서 50억 찍었다 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 다 같이 오르잖아.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월세나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 징벌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오른다고 해서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서 버블이 돼서 과열이 돼서 문제지, 요것만 컨트롤이 잘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부동산이 더 올라가면 출산율 지금 집값 올라가가지고 출산율 떨어졌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다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출산율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살 거냐, 출산율 작살낼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 형성은 뭘로 하냐?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주식으로 하려니까 뭐가 안 되냐? 우리나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 그리고 주식이 장기 투자가 안 되니까 그냥 단타 자금들만 많아가지고 너무 올랐다가 너무 빠졌다가 뭐 변동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 이유가 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질 않아. 요거 해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한 번에 이 정권 안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도 3% 나와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총선으로 그냥 선거 앞두고 얘기할 때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냥 코스피 5천 만들겠다. 어떻게가 없잖아. 어떻게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현실적으로도 넘어야 될 판이 졸라게 많지만 어쨌든 어떻게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밸런싱이 필요해요. 부동산을 줄여야 되는 건 좋은데 주식이 개판이니까 주식을 늘릴 수 없는 거잖아. 주식을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려서 뭐 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짓누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누가 지금 뭐 정부가 그냥 중국 어디처럼 매도 금지 때리고, 물론 공매도 금지 때린 거는 정말 윤 정부에서 최악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6월 되면 빨리 시스템 갖춰가지고 빨리 재개를 하시길 바라고. 근데 중국처럼 뭐 매도를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경제하고 무관하게 정부가 끌고 가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자.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는 못하면 완화라도 해보자. 움직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응원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국내 시장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장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늘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국내장에 대한 무시를 좀 깔고 가거든요. 국내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있는 단톡방에도 이 링크를 보냈더니,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국내장에서 이게 되겠냐고 하는데, 그 친구 테슬람이거든요. 이제 평단이 283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국장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친구니까 괜히 얼굴 볼 일이 없어 크크크 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 참 국장에 대한 그 조롱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이제 거기에 달았으니까, 위기와 기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사성이 바르잖아요.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기회가 됐든 위기가 됐든. 너무나 구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것만큼은 응원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응원을 하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잘 되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그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지금 당장 가능한 기업 차원에서도 가능한 기업에는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외인들이 2월 2일 날에 20년 내 최고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뭐 현물, 선물 동시 매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롱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선물은 환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현물은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로 그냥 한번 치고 빠지자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서 찾기 힘드시면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 해 주셔가지고 좀 챙겨 봐주시고요. 저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안 올리니까 하나가 좀 길어서 그렇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고 빠른 정보는 역시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랑 똑같이 이제 투자를 뭐 같이 해보실 분들은 채팅방에서 또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력이든 이제 양력이든 간에 갑진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